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맘스타TV의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신 분들이 추천하는, 네, 최고의 게스트, 네, 샘정쌤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너무 네. 예쁘지 않나요? 네, 너무 놀랐어요. 이런 영혼 없는 멘트. 네. 자, 저희 맘스타TV는요, 네, 소개를 셀프로 해야 됩니다. 셀프로 해야 돼요? 제가 양념 쳐드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천연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 샘정쌤은 어떤 분인지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샘정이라고 하고요. 왕 리본 보이시죠? 이것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쁜 척이 저의 주 특기이기도 해요. 반갑습니다. 이쁜 척. 야, 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쉽지 않은데. 일단 나는 나를 예뻐해야 되니까.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사실 작가가 추천하는 작가가 추천하는 멘토, 작가가 추천하는 스승, 이건 제가 이제 굳이 얘기 드린 거지만 네. 사실 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일단 오늘은 제가 작가로 여기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그러니까 옛날에 이야기하면 생물이죠. 생물 교사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웹툰 작가예요. 근데 웹툰 작가는 컨셉이 조금 독특해요. 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웹툰 작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네. 일단 되고 싶으니까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강연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일단 들이밀어보는, 네. 그래서 도전 정신이 엄청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저는 그 아이들이 조금 배우면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단 그 잘하는 네. 걸 하려면 네. 그냥 생각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전을 해봐야 결과를 할 수 있다. 그 일단은 얘기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일단 들이밀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까? 해도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일단 한번 뭔가를 해보는 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되던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웹툰 작가도 그림을 막 잘 그려야 웹툰 작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리는 제가 재미있고, 근데 제가 웹툰을 배우러 갔을 때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네, 왜 왔느냐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랬더니 뭐 클립 스튜디오는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게 뭐 포토샵처럼 이 웹툰을 그리는 저작 맞아요. 도구인데 네. 근데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너무 해맑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왜 왔느냐고.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가르치시더니 어느 순간 그만 연습하자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더 이상 늘 것 같지 않다고. 그림은 늘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림은 멈추고 못 그리는 상태로 일단 스토리를 짜서 네이버 웹툰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전공이 그 분야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저희가 스마트 웹 콘텐츠 학과예요. 네네네. 저희 이제 학부예요. 학부 자체가 그래픽 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앱 콘텐츠인데 결국 이 웹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스토리죠. 우리나라가 겨울왕국도 그리고 다 하는데 약한 게 스토리가 약해서 그림 그려주는 역할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무료 교육에서 38시간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10명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림을 제가 제일 못 그렸어요. 네. 그런데 도전은 제가 제일 먼저 했죠. 근데 웹툰에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화를 딱 올렸어요. 네. 올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흐뭇하게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러 갔어요. 네.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박수도 쳐주시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아니 왜 조언한 걸 하나도 수정을 안 했느냐고. 그래서 뭐였죠? 이랬더니 제가 그 전날 선생님이 올리기 전에
팔을 안 그렸으니까 네. 팔을 그리고 1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화에 계속 되니까 네. 뭐 기대해 주세요 이런 멘트도 네네네, 쓰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업로드 하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이 없어요. 제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 그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팔이 없다는 거야. 근데 팔이 없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네. 진짜 네.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릴 거냐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나중에 어마무시한 웹툰 작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저의 1화 첫 출발이 이렇게 비루하였다는 걸 역사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실은 2화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1화는 모든 사람이 팔이 없어요. 저만 나오는데 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팔 없이 올렸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스토리가 그렇죠. 생긴 거죠. 그래서 팔이 없는 상태로 1화가 올라가 있어요. 애청자분께 저희 방송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 웹툰 제목이 뭐냐고. 지금 사실 2화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목은 여배우와 윤수풍은 알콩살벌이에요. 제가 일명 네. 여배우거든요. 오늘도 여배우 포스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스폰서로 만들었어요. 여배우와 스폰서는 윤수풍은 윤스폰? 윤스퐁 스폰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스폰서의 개념이 약간 왜곡이 되어서 네. 그 이제 약간 프랑스어처럼 해서 스퐁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윤스퐁은 살아보니까 저희들이 결혼 31년 차인데 알콩달콩은 아니에요. 현실 부분은 네네. 알콩 조금 살벌 어마무시. 그래서 알콩살벌이에요. 오늘의 사실 토크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이거든요. 딱 이미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배우로서 어디 뭐 드라마 출연도 아니고 하지만 인생의 배우는 나라. 그렇죠. 네, 근데 말하는 건 쉬운데 행동은 어렵거든요. 근데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 뭐 어떻게 질문을 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닉네임이 있는데 네. 제 닉네임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보면 어떨까? 사자성 풀이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닉네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닉네임이 일단은 너무 많지만 한 7가지로 줄였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기로 하죠. 네. 착한 재벌 샘정. 이거 재벌이시래요. 네, 재벌이에요. 일단 미모 재벌. 미모 재벌. 웃음 재벌. 요거 아니고 웃음 재벌, 미모 재벌. 네. 그럼 이제 착한 재벌 샘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법, 네. 주인공이 되는 법 어떻게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닉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선택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닉네임을 굉장히 다른 사람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또 많이 주기도 하는데 저 스스로가 저의 닉네임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착한 재벌 샘정이라는 이 닉네임은 말랑말랑학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 책이 15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15번째 책을 기획하면서 어떻게 닉네임을 할까 하다가 착한 재벌 샘정. 그래서 그 전에 14권의 이름 실명을 포기하고 이 책은 작가 이름조차도 착한 재벌 샘정으로 지었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저를 잘 살펴보니까 저는 안 착해요. 그래요? 네. 착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조금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서점에 갔더니 막 이 착함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막 더 이상 안 착하게 살겠다, 너무 착하게 살았다, 뭐 전부 다 이제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상하다, 사람들은 다들 되게 착하게 살았나 봐. 그래서 왜 다들 이게 더 안 착하게 살겠다 더 이상은. 근데 나는
이제까지 착하지 않게 안 착해서 한번 착해 보겠다고 닉네임의 맨 앞에 착한이라고 적었는데 이러니까 알긴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지향하겠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착해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착한을 앞에다가 붙였고요. 그 다음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일단 사람 부자예요. 정경미 작가도 저를 추천했다 그러고 뭐 세인 씨도 추천했다 그러고 이렇게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사람 재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네, 좀 네, 주세요. 그런데 제가 정의를 내린 네. 재벌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은 곳에서 저를 통해서 적은 것,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 커넥터의 역할이 진정한 네. 재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 강연회 또는 테이블 강연회라고 해서 무료 강연을 해요. 왜냐하면 멀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강연의 기회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돈을 들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는 재벌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재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버는 방법에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어딘가 좋은데 쓰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것도 재벌의 의미지만 네. 저는 그 즉시 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반장님이 저의 강연을 듣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코칭을 하는데 그러면 300만 원을 벌어서 다른 곳에 300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무료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도반장님께 300을 쏘는 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바로바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재벌. 그래서 착한 재벌 샘정. 네. 듣고 나니까 야 멋지신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라는 생각으로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밝게 사실 수 있고 뭐 또 이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고. 근데 저한테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현재 학교는 대구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수도권 이제 평촌 스튜디오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사실. 찾아와 주시는. 근데 찾아오신 이후에 도반장이 재능 기부를 받기 때문에 사실 진짜 죄송한 거예요. 여비 저는 제가 좋아서 여비 드려서 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스스로의 재력을 써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시간 써주시고 하셨는데 이 안에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모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에는 좋은 강연이 사실 많은데 지방에 진짜 없는데 너무 부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이. 네. 근데 제가 이번에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멋진 분들을 모신 이유가 도반장의 마음수다 구독자 2,000명을 위한 것도 있지만 초등만 카페 전국에 지방에 계신 시골 의성에도 계시고 저 멀리 제주도는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주도에도 계시고 이런 85,000명의 어머님들께 두고두고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예, 너무 괜찮은 선물이죠. 그렇죠. 네. 이번 한 1,000만 원 정도 뭐 드려야지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실천하는 모습. 역시 재벌이어야지만 가능한. 네. 재벌대야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셀카 요정? 이거는 또 어떻게? 제가 셀카 요정이라는 건 제가 스스로 지은 건데요. 저는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샷이라고 엘리베이터에서 저의 전신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요. 출근하면 이쪽 한 컷, 이쪽 한 컷 해서 셀카를 찍어서 그래서 블로그에 50대 셀카 요정의 셀카 비법 이런 것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셀카를 찍느냐 하면 일단 나는 나를 예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처럼 50대 중반쯤 되면 자기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주름이 늘고 기미가 끼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거울 보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예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최소한 나는 나를 예뻐했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예뻐했으면 네, 좋겠다. 내가 나를 예뻐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나 좀 예뻐해줘라는 것은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셀카를 찍는 이유,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도 필터나 뷰티 뭐 이런 보정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하면요, 물론 그걸 찍어서 막 팽팽해진 피부, 잡티 없는 피부, 동그래진 눈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그냥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지금 도반장님이 저를 보고 있죠? 네. 그 안경 혹시 필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터 없이 나를 보는데 나 혼자 필터 카메라 앞에서 나 정말 예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예뻐하자.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가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셀카를 찍는데요. 제가 말랑말랑 학교에도 셀카 3장을 찍어서 실제로 올려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정면으로 완전 보통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죠? 예쁜 45도 각도, 얼짱 각도로 찍을 때 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찍을 때 하고, 밑에서 네. 이렇게 찍을 때 하고는 똑같은 나이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타인은 자신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사르트르가 했는 타인은 지옥이다. 왜 그 지옥에 내가 들어가느냐.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네. 있는데, 사실 이 왕 리본은 한 20년째 저와 함께 있는, 예전에 옷에 달렸던 건데 옷이 살이 너무 쪄서 이제 못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버리고 네. 리본만 떼어서 브로치처럼, 그래서 여기에 얹기도 하고 뭐 어디든, 그 사람들이 이런 리본 근데 다 리본 하고 싶어요 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의치 않죠.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여름 방학 때 제가 강의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도 뭐 입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강의가 들어오면 출근할 때도. 그쵸. 왜냐하면 저는 패션 블로거로도 일을 하는데 50대 패션 블로거 자칭 1호.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냥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면 안 되니까 자칭. 네. 그래서 뭐 입지 했는데 이번엔 민소매 옷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가게의 샵 매니저가 자꾸만 이 가오리 핏의 옷을 권하는 거예요. 가오리 핏의 이게 옷을요? 펄렁한 거. 그래서 왜 자꾸 저는 민소매를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팔뚝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팔뚝이 어땠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네 팔뚝 굵지 뭐 이런 시선으로, 네. 그거 가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굳이 팔뚝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마동석 씨의 팔뚝은 되는데 내 팔뚝은 왜 안 되느냐고. 내가 그 사람 팔뚝 반밖에 안 되지 싶은데 왜 그 사람 팔뚝은 이만한 팔뚝 멋지다고 하면서 내 팔뚝은 자꾸 가리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민소매를 살 거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가면 제가 이제 체격이 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입자마자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착하다 그랬잖아요. 못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이 옷을 사 입어서 날씬해 보여야 될 만큼 뚱뚱해요. 이렇게. 그래서 옷을 입는 이유가 날씬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날씬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카를 찍는 이유는 막 남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나는 나를 예뻐해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들이 사이다 방송이다. 네. 피부를 평소에 관리하시냐고도 물어보시네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좀 네. 많이 묻던데요. 그렇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타고난 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저는 거의 10시 전에는 자거든요. 10시 전. 아이를 키울 때도 저희는 이제 아이가 둘 다 성인이 되었는데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 10시에 온 가족이 잘 정도로 좀 많이 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잘 안 씻어요. 이거는 제가 생물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각질이 적당히 있어야 외부로부터 저는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말랑말랑학교 동창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전국에서 이 책을 읽으면 동창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대구에서 인제까지 5시간 걸려서 찾아가는 네. 강연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인제에 갔을 때 1박을 했어요. 네네. 1박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민박집에서 잤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잘 안 씻는다는 말은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실이었어.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2박 3일 정도 여행 가면 네. 한 번도 안 씻고도 잘 견딜 수 있다. 뭘 그렇게 씻고 닦고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너무하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비법은 네. 제가 굉장히 잘 웃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마 이 웃음인 것 같아요. 화장하고도 안 씻으세요라고 하는데 네.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오늘도 보통 뭐라 그러죠? 빗크림 이런 거 명칭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빗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립스틱 했었는데 이런 날도 안 씻고 잘 때도 꽤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옆에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진행자니까 안 웃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돼요. 아 저도 이런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네, 아니 진짜 뭐랄까요, 진짜 옆에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아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돼. 왜냐면 이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네. 이 가슴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준영아 너는 저기 사촌 누나는 이번에 시험을 몇 점 맞았다는데 넌 이게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부터 시작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이제 남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우리 생정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 공부를 잘하는 동생 때문에 늘 비교를 당했었거든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일단 얼굴 크기가 제가 너무 큰 거예요. 걔는 조목만한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3일 밤낮을 울었다는 그 진실 아닌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를 하는데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아마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5남매 맞이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면 탈선의 정말 최전방에 서 있었던 네. 술, 담배하고 가출하기 딱 좋은 아이였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강했던 게 자기애? 그래서 저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다른 거 밖으로 표현하고 이런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저의 가치가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그 얘기를 딱 읽는 순간 맞아, 내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가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관심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철학자 중에는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오늘 주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죠? 그렇죠. 니체의 그대는 그대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아포리즘을 딱 읽는 순간 진짜 완전 전율이 왔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나다워야 되는데 왜 늘 누군가에게 맞추려고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책을 엄청나게 읽으신 것 같아요. 뭐 진짜 유명한 분들의 그 말씀들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외우고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공중파는 있는데 섭외 좀 많이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재밌게 말씀 잘하시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 정말 TV에 나가고 싶거든요. 네.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진짜 잘하고. 잘할 수 있는데 저 좀 불러주세요. 저희 맘스타 TV는 아직 구독이 좀 약하지만 저희 초등반 카페에 방송 PD나 작가님들도 자식 키우니까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시면 보고 저분 누구지? 저 캐릭터 좀 섭외해봐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러분 아까 제가 어금니 꽉 깨문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갑자기 얼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 빵 터져도 되는데 왠지 이건 어금니 꽉 깨물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웬만한 코미디언도 저리 가라 할 만큼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책을 이때까지 16권? 네, 15권. 15권. 네. 그럼 이제 저작권료도 꽤 쏠쏠하신. 재벌이라니까요. 급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저 재벌 좋아합니다. 네. 재벌하고 이제 드디어 인맥이 생긴 거예요. 인맥이 생긴 겁니다. 네. 이거 진짜 닉네임으로 풀어서, 별명으로 풀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를 이게 가능할 거란 솔직히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 엄청 재밌죠.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닉네임이 기대가 이렇게 점점 더 고조가 돼요. 자, 다음 분. 오드리 헵번도 아니고 오드리 될 뻔이래. 네, 이 닉네임은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했더니 아이들이 어느 날 저를 오드리 될 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오드리 헵번 해주지 아니면 네. 오드리 헵번 2라도 괜찮은데 오드리 될 뻔이냐 했더니 아이들이 나 예쁘잖아. 전 막 세뇌의 힘을 믿거든요. 네네네. 아이들에게 늘 이제 예쁘다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 2, 3개월만 되면 아이들도 선생님은 예뻐요 이 말이 자동으로 저 나오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세뇌. 그거 되게 중요해요. 되나요? 네네네네. 혹시 중날로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네. 확실합니다. 세뇌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이렇게 예쁜 선생님이 화를 네. 내야 되겠어요? 이러면 애들이 화욕이 아니라 예쁜애 빵 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뇌가 되는데 예쁘잖아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쁜 거는 맞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도저히 이 머리 크기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오드리 되다만 헵번이 되다만 네. 오드리 될 뻔. 그래서 저는 이 큰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교사를 해보니까 큰 얼굴이 엄청 괜찮아요. 왜냐하면 담임하고 사진 찍자고 하면 애들이 다 도망을 가거든요. 네. 웬만하면 옆에 안 서려고 하는데 네. 저희 반은 다 제 옆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요만하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네. 담임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미 크게 태어난 이거를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뭐 이렇게 스스로 상처 주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드리 될 뻔이라는 이런 예쁘고 멋진 별명도 얻게 돼요. 좋잖아요. 웬디 리님께서 얼굴 절대 안 크시대요.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저 10년 웃으니까 지금 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맞아. 진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커피 한 잔 안 터질 것 같아가지고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목이 타는데. 정말. 진행을 못 하겠어요. 지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 순간 여러분 시청률도 막 빵빵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오드리 될 뻔 네. 닉네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 그렇죠. 얼굴을 저의 기준으로 두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작을 뿐인 거야. 네, 맞아. 내가 큰 게 아니라. 맞아요. 자신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겠어요, 여러분. 네. 남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남의 눈치를 안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내가 너무 잘났다고 막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면 또 다른 거겠죠? 근데 저 자랑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강연을 통해서 알게 네. 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이미 너대로 이미 충분히 멋진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까? 제가 강연을 간다, 포항까지 가는데 친구가 로드 매니저를 해준 거예요. 자기도 일이 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1일 매니저를 해줄 정도로 왜 이렇게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멋진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겸손해야 한다, 예의상 뭐 이런 거에 너무 억눌려서 나를 표현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정도는 자기 이야기를 해도 괜찮네? 정말로 나 예쁘죠?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뽐낸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 장점들을 굳이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 너 너무 잘난 척해서 싫어. 그러면 뻥 차면 되죠. 굳이 그런 사람까지 뭐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람에 대한 취향은 기준은 내가 기준이지 상대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놀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자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가. 맞아요. 어머님들이 애기 놓고 아이들 놓고 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점점 더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다가 이제는 그냥 내가 뭐 부대기지 뭐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전혀요. 사실 자랑은 하세요. 내가 뭐 우리 애 웃는다. 웃는 애 내가 키웠잖아. 이것도 자랑일 수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대화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대화 나누고 계신 거죠,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 글로서 대화를 해주시면 우리 쌤정 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는 여러분하고 대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물론 기회가 되면 1대4로 팬미팅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기 평촌까지 오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네, 테이블 강연에 네. 찾아가는 무료 네. 강연에 합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쌤정쌤이 지방 순회를 다니실 때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카페에서 더반님 맘사 TV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다 비용 받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네. 저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쏘는 제발. 네, 쏘는 제발 이 순간부터 될 거니까요. 여러분 쌤정쌤에게 여러분에게 꼭 가세요 지방에. 저 사실 오늘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셨던 분들 추천해 주시는 분이니까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아침 제가요 어제 12시 너무 잤는데 6시부터 눈이 딱 깨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걱정을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마음에 어떤 신경의 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닉네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다음 닉네임으로. 네. 이것도 뼛속까지 여배우.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 출연하셔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네. 여배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셨? 이러면 네. 매일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제가 살고 있잖아요. 사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엄마의 역할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직장인의 네, 역할도 맞아요. 하고 그때마다 또 역할에 따라서 네. 말투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가 사실은 10대 때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배우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여배우라는 닉네임을 했었는데 뼛속까지 여배우라고 한 이유는 제가 교사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45분, 50분 동안 정말 모노드라마의 배우가 되어서 제대로 연기를 해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밀당을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면서 아이들이 저보고 선생님 퇴직하고 나면 나중에 개콘에서 만나요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가 아니라 뼛속까지 배우가 되어야 제대로 교사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뼛속까지 여배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꼴 교사라는 의미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착하지 않다고. 그런데 교사를 하려면 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이영미는 착하지 않지만 교사일 때는 착함을 제대로 뼛속까지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제가 아까 여배우와 윤수봉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어떤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맘대로 그냥 스폰서를 시킨 거예요. 자기는 아주 속상해하면서 어디가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면서 전형적인 경상도 아저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여배우와 그 다음에 윤수봉이냐고 하면 서로가 상생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여배우와 스폰서처럼 서로의 역할들을 뭐라 그래야 되죠? 서로가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배우 그냥 누가 나한테 시켜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 저거 해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직함을 앞에 그냥 붙이세요. 그리고 소개하면 돼요. 자, 여배우예요 하니까 어디 나와요? 매일 나와요. 이렇게 당당하면 돼요. 아 진짜 아니 웃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웃긴데 뭐랄까요, 진짜 속이 뻥 뚫히는, 그리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건욱은 볼 때는 뼛속까지 그냥 아빠가 돼갖고 아이만 신경을 사실을 써야지 네.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거고, 제가 대학교 수업 가면 그냥 스승이 돼서 그럼요. 집안일이든 뭐든 이런 건 다 있고 네. 그냥 이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교수로서의 역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그게 프로의 마인드예요.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여배우라는 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써보세요. 남편한테 나 여배우야 이러면 이 사람 왜 이런 괜찮아요. 당당하게 꿋꿋하게 나가면 꿋꿋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래서 예쁘잖아요 이러면 남편이 헐 이래요. 그래서 개의치 않죠. 그가 나를 예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예뻐하는 게 중요하니까 난 예쁜 여배우 남배우 네. 지인이 되고 이 순간 지인이 되신 거죠. 지인이라는 게 뭐 절친 개념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했으면 지인인 거죠. 아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럼 저 다음에 강연 가갖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 쌤정쌤 알아요. 네, 저 지인이에요. 맘스타였어요. 맘스타에서 저 대화했어요. 저 이름 네, 불러주셨어요. 지인인 거죠. 네. 저 사실 오늘 처음 뵀거든요. 한 10년 뵌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냥 바로 만나도 제가 좀 친화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 이제 대구에 갈 일 있으면은 커피가 마시고 싶다 재버리시니까 그럼요. 제가 막 쏴야 됩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좀 유쾌해지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만나 주신다 그러면 제가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공중파 곧 캐릭터에 섭외가 오실 것 같아요. 네. 재벌집 유쾌한 사모님 뭐 이런. 그럼요. 네. 예쁜 사모님. 예쁜 사모님. 이렇게 세뇌가 중요하다니까. 예쁜. 네. 잘생긴. 네, 그럼요. 세뇌 될까요? 네,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네. 근데 대구도 계시지만 사실 그냥 대구에 점 하나 찍어 놓으신 거고요. 전국 순회 공연 하세요, 진짜. 뭐랄까요? 학교 수업 없는 날이면 네. 진짜 여기저기 진짜 많은 재능을 강원도 인제부터 제주까지 촬영 가시는 거죠. 목포. 네. 배우 촬영. 배우로서. 배우로서 촬영 가시는 거죠. 네. 책도 지금 뭐 15권이나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갖고요. 그렇죠. 저자 직강으로 왜 이분을 초청하느냐고 가서 얘기하면은 3, 4만 5만 모아서 얘기하시면 뭐 바로 콜이죠. 물론 한 1년치 스케줄이 꽉 차갖고 내년에 만날 수는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좀 갑자기 반전되는 닉네임인데요. 네. 모성애 결핍증 환자?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블로그를 꽤 오래 했었어요. 네. 블로그를 이거는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많다는 얘기로 세뇌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정정을 하는데 10대라고. 블로그를 한 지 한 2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20년 가까이 네. 교육 블로그를 썼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5년 전에 이제 네이버로 넘어오면서 패션 블로그로 바꾸었는데 그 다음에 썼었던 블로그의 제목이 모성애 결핍증 환자의 아이 키우기였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엄마가 처음 되잖아요. 네, 처음 네.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엄마에게는 이런 게 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착함이 없는 것처럼 모성도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는 잘 키우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크게 행복하지 않는 부모님의 아이로 살아보니까 네.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육아가 얼마나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너무 절실하게 이제 네.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는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를 탐색을 해보니까 저는 모성애가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관점을 달리 해보면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엄마의 역할을 정말 다 완벽하게 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 나는 환자야, 결핍된 환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최선이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과제의 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제의 예. 분리를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막 대신 해주면서 일에 지쳐서 화를 내거나 막 이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역할은 해야 한다. 너 개인의 일도 해야 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일도 네가 해야 한다. 이 원칙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릴 때도 슈퍼 갔다 오면 저는 늘 장바구니를 2개를 해가지고 반반씩 나가요. 저만 낑낑대면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애가 어머니 너무 무거워요 이러면, 야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는 중이지만 난 늙어가고 있는 중이야. 누가 더 힘들겠니? 내가 더 힘들겠지? 이러면 애가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오는 거라든가. 그래서 과제의 분리를 정확하게 잘 하면 엄마도 육아에서 굉장히 나로서, 그러니까 엄마이기 전에 나로서 살 수 있고, 아이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녀가 지금 몇 분이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 큰아이가 31살, 작은아이가 7년차로 24살 두 아이가 다 있는데요. 남자? 딸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서울에 직장을 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제 딸이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가지가지 밑반찬해서 보내고 해야 되겠네.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지금은 31인데 취업했을 때가 28이었었어요. 네네. 20대 후반과 50대 중반이 같이 일을 해. 그럼 누가 더 힘들까? 늙은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 가지가지 밑반찬을 애가 나한테 해서 보내면 내가 얻어는 먹겠지만 왜 내가 일하면서 그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한테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대신 자기들이 잘 알아서 챙겨서 먹고, 자기 삶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집중적으로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지만, 저는 20살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아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그냥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지금 남은 저의 선물이라면, 재벌이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물려준다, 그건 사회에 환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들더라도 아이들이 엄마 걱정 안 하게, 우리 엄마는 혼자 잘 놀고 잘 재밌게 살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주는 게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그 어릴 땐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혼자서 재밌게만 살아주시면 그렇죠.
그것보다 감사한 게 없는. 우리 세대가 위에 부모님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소일거리가 없이 삶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적적하고 무료하실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무난 인사도 드려야 돼요. 그때가 되어야만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아이가 31다라고 하면 결혼시켜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왜 제가 시켜요? 결혼은 그 아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아서 할 거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결혼해서 보통 혼주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혼인의 주인. 네네. 그래서 자기가 혼주라고. 내 결혼인데 내가 혼주지 왜?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작은 애가 뭐 물건 같은 걸 잘 못 챙겨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개학날 위에 교복은 입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빈양 저는 아이들에게 양 붙이고 경어를 쓰거든요. 정빈양 뭐 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 교복 치마가 없어요. 개학날인데. 그래서 보통 같으면 도대체 그걸 미리 안 챙겨놓고 하면서 아이하고 막 같이 찾아서 다려가지고 입혀줄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래요? 끝.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지만 화를 내거나 잔소리하지도 않는, 개입하지 않는. 여기 핵심은 그거네요. 네네. 도와주지 않는 거에서 보통 화를 내거든요. 아유, 화를 내면 안 되죠.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 아이가 화내면 해결하다. 안 된다. 네, 네. 도와주면 화를 내도 상관없는데 네.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죠. 화내면 안 된다. 야, 이게 핵심이야. 아이 자립에 보니까. 그래서 네. 얘하고는 끝인 거죠. 근데 아이가 막 찾다가 이젠 지가 갈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에이, 교복 포기하고 체육복 입고 가서 벌점 4점 받는 게 낫겠어. 지각보다는 그게 벌점이 작으니까 오. 그 아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벌점 4점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이는 그 다음에도 행동이 똑같은 패턴으로 왜? 엄마가 도와줄 거고 찾아줄 거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진짜 행동에 변화가 있는 거죠. 혹시 5살짜리한테도 너 내일 입을 옷 찾아와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 충분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걸음마를 걷고 뭔가를 선택할 때부터 저는 옷을 골라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막 겨울에 한여름 스타킹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한여름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친구들이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전화 와요. 야, 너가 어떤 꼬라지로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안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다녀봐야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눈으로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의 스타일에 강요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했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정.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장갑이나 마스크, 모자 이런 거를 챙겨준 적도 거의 없어요. 지가 추우면 밖에 나가보고 뭔가 필요하면 해야겠어. 더우면 이거 싫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엄마가 크게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 시어른들이 보거나 아니면 이웃들이 보면 네. 도대체 엄마가 왜 저래? 그래서 이제 모성애 결핍증 환자인 거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 아들이 건우군이 5살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녁에 샤워시키고 뭐 하면 제가 미리 옷을 갖다 놓고 샤워시키고 입혀서 내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서랍까지만 같이 가서 열어주고 너가 골라. 네. 그래서 그걸 해봐야 매칭도 알게 되고 자기 개성도 알게 되고 옷을 입었을 때 네.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 이미 엄마가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취향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르다는 것들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자기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수없이 실패를 했겠죠.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고 계절 감각 없이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찾아낸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제가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방송하면서는 네, 배움이 너무 커갖고요. 네. 좀 가서 아이한테 시험 삼아. 아니, 좋은 실험이니까. 자, 다음 닉네임이 네. 반전에 반전이에요. 뭐 이제 모성애 결핍 환자에서 네. 갑자기 성깔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다음 닉네임이 까칠렐라? 네, 까칠렐라. 이것도 네. 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닉네임인데요. 네. 신데렐라처럼 예쁘지만 너무 까칠하다. 이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성격이 좀 까칠까칠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신데렐라 같은데 네. 조금 도도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살짝 다른데요. 네. 저는 집에 아이도 그렇고 학교 아이도 그렇고 저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을 되게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이건 뭐예요? 저 잘 그러니까 몰라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야. 뭘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만 던져주는 것. 선택지만 갖추려 주는 거네요. 네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왜 까칠렐라냐 하면 아이들이 일제식수 아직까지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쌤 그냥 자꾸 질문하지 말고 쌤이 한 줄로 정리해주고 그냥 별표 치고 이렇게 수업하면 안 돼요 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수업보다는 네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이가 쌤 이거 알아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물어보면 아이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요리에 참가를 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 밥하는 게 분하니까. 그래서 자 옆에 보조로 모성애 결핍증 환자니까.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늦게 와도 혼자 밥을 해서 먹고 차려서 먹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저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로 만나는 과학교과서라는 책도 쓰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그냥 아주 어릴 때도 너 거실에 놀고 있어. 엄마가 얼른 밥 해서 줄게가 아니라 아이를 식탁 위에나 싱크대 위에 얹어두고 또 제가 과학 선생이다 보니까 쌀을 씻으면서도 이제 거기에 관한 압력밥솥에 관한 이야기들 내 전공에 관한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엄마들이 경단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육아 전문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육아 전문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경단녀라는 거는 직업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이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세요?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저는 육아 전문가입니다. 저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건가?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직함도 부여하고 의미도 부여해 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 또 하나 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육아하고 연결하고 네네. 멋지다. 내가 잘하는 걸 자꾸 연결을 해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평균치가 아주 폐해가 많아요. 평균 점수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못하는 걸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못하는 건 별로 관심을 안 갖거든요. 전 달리기는 평생을 꼴찌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달리기 연습을 맞아. 해가지고 달리기를 다른 사람만큼 잘해서 뭐 할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는 그냥 접어두고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 또 하나 아이도 함께 성장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까칠렐라는 엄마가 자꾸만 뭔가 결정을 내려주지 말고 아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까칠렐라 가져와 봤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육아 전문가. 근데 사실 이게 전문가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누구나 잘하고 있다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더라도 한 분야에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민하잖아요. 아이를 전문가예요. 어떻게 키울 건가 얼마나 고민을 하세요. 네. 그럼 그 고민을 왜 뒤로 아무 쓸데없는 일 아니면 특히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마음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삶에서 전환점이 된 게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다? 아니요. 저는 육아에서만큼은 모든 엄마들이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블로그에 그런 포스팅을 했었는데 워킹맘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세상 모든 엄마는 워킹맘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누군가가 무슨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여주진 않지만 뭐 은행원이다, 의사다, 약사다, 교사다 이런 게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케네디가의 그 어머니이신 로즈 케네디 여사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의사가 가운을 입듯이 앞치마를 둘렀다. 왜? 나는 세상의 역사, 세상을 움직일 인물을 키우러 집으로 출근한다. 그런 마인드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육아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시간, 내가 나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나를 충분히 찾고 탐색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아, 나는 전엄맘이야. 전엄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엄맘보다는 나는 어떤 일을 아이를 키우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존재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저 반성합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통맘 카페를 하면서도 그 안에 워킹맘과 전업맘을 구분해서 운영을 초창기에는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구분하지 네네. 않지만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고 전문가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 제가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진 일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느끼니까 그러면 모두가 워킹맘이 맞거든요. 그렇죠. 세상 모든 엄마는 워킹맘이에요. 혹시 오늘 이렇게 주옥같이 해주신 얘기들을 제가 사실 책을 쓰고 있는데 육아책을 네. 아빠 육아책을 네. 제가 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전 저작권 없어요. 막 재벌이잖아요. 막 쓰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네네.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것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했는 이야기를 도반장이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순간 도반장님께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오늘 수많은 얘기들이 다 유머 코드도 있지만 너무너무 와닿는데 저는 이 순간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모든 엄마들은 다 워킹맘이다. 그럼요. 네. 얼마나 가치 있고 힘든 일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노동청에서도 이게 그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 24시간 휴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죠. 네. 진짜 밥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잠도 그냥 아이 자면 옆에서 얼른 쪽잠. 이런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극한 직업의 1순위가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치로 따지자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막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집 두 아이를 정말 괜찮은 인간으로 사회인으로 키워놓는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집집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애국지사의 마음. 애국지사. 그럼요. 여러분 애국자십니다. 네. 그럼요. 지금 엄청난 애국자세요. 아들 이야기가 TV 뉴스에 나와서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불러주세요. JTBC 보고 계십니까? MBC 보고 계십니까? 빨리 부르십시오. 자, 이런 분을 부르셔야죠. 이런 훌륭하신 애국자를. 네, 친일 말고. 요거 좀 삭제해야 될 것 같아. 말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고. 아니, 안 그래도 어제도 반성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저도 아직은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안 하고 배우는 입장에 생각하다 보니까 요런 조금 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아직 조심이 안 돼갖고. 네, 아니, 너무 진짜 오늘 감사한 얘기세요. 진짜. 애국자라는 거. 그리고 모두가 워킹맘이라는 거. 이야, 진짜 감동입니다. 네, 이거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웃음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1시간, 지금 한 시간 됐거든. 1시간 내내 웃으면서 못 있어요. 네. 이 마음속에서 그냥 웃어야, 이제 즐거워야지. 네. 근데 이제,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여러분, 네. 깨우침 있는 사이에 마지막 이제 닉네임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조금 양념 치신 거 아닐까? 누가 이런 별명을? 이거 제가 지었어요. 그래요? 네네. 자, 마지막 별명은요, 천만 요정이시래요. 여배우시라고 천만 배우, 그 개념으로 지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말랑말랑학교라는 책을 5년에 걸쳐서 기획을 해서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제가 현직 교사로서는 원래 33년 차인데 30주년을 이렇게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사를 꿈꿔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라. 그런데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어서 근데 교사를 그만둘 기회도 꽤 있었는데 이상하게 30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30년까지 나를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 선생이라는 직업으로 살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20대 때부터 저희들 생명과학을 하면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소명에 대해서 그게 늘 제 화두였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잘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30주년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전에도 뭔가 늘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학교라고 하면 건물이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관점을 조금 바꾸니까 굳이 내가 건물을 세워서 학교를 하면 몇 명이 나올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오고 싶을 때, 입학하고 싶을 때 입학하고 수업하고 싶을 때 수업하는 그런 학교? 생각해보니까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책이 곧 학교가 되도록 책이 곧 교과서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든 책이 말랑말랑학교거든요. 네. 왜 말랑말랑학교냐 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말랑말랑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단한 건 부서지죠. 네. 부딪히면. 그렇지만 말랑말랑한 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탄성 때문에 쓱 물러났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좀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늘 나도 모르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학교가 조금만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럼 내가 말랑말랑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코칭 책이에요. 에세이가 아니라. 코칭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성장을 도와주는,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교직에 30년 있으면서 학교가 힘들거나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코칭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5가지 5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제 나름대로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진짜 아이들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학교가 아닌 사회로 끌고 나와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타인의 눈에 휘둘려서 살면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그래서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컨셉은 자존감의 콧대를 오똑하게
그래서 일명 인생 성형학교라고 제가 부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느냐, 국민 담임이 되어보겠다. 이 책을 통해서 이 학교에 담임, 딸랑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교장이 아니라 저는 담임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언제 봐요? 훈화할 때 말고는 볼 수가 없죠. 없죠. 그렇지만 담임은 아침 저녁으로 가장 밀착된 상태에서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뼛속까지 여배우에서 이 국민 담임으로 닉네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제가 빛나고 싶었어요. 여배우는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내가 반짝반짝 그쵸. 빛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담임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담임이 혼자 빛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담임의 빛나야죠. 역할은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저의 소명이 말랑말랑학교의 국민 담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국민 담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학교는 최소한 1,000만 원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 다니면 계산을 해보면 한 집에 한 사람이 말랑말랑 학교를 다녀서 삶이 제대로 오뚝 선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요정이 되겠다라고, 국민 담임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야무진 꿈을 꾸죠. 전 늘 꿈은 엄청나게 크게 꾸거든요. 영화만 1,000만 찍으라는 법이 있나? 책도 1,000만 찍어보자. 근데 다들 비웃었어요, 처음에. 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않으니까 내가 꾸는 거야. 자, 근데 되게 고마운 건, 제가 늘 강연을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건 뭐냐 하면, 김연아 선수와 저를 비교를 해보거든요. 김연아 선수는 오로지 자기의 노력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쵸. 수만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서 기술 하나를 익히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그녀는 혼자의 노력으로 자기의 꿈을 이룬.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모든 꿈들이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작가가 되면서 세운 꿈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10년 이상 팔리는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외국의 번역본을 가지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 이 세 가지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9년 만에 이 세 가지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정말 겁도 없이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꿈을 꾸느냐. 근데 저는 그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정을 도와서 샘정의 꿈인 말랑말랑 학교를 통한 1,000만 요정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사람들이 언젠가는 꿈을 이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꿈을 이루면서 사는 샘정입니다. 한 사람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번 할 때마다 저는 매일매일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언젠가 이루겠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샘정입니다. 야, 정말 마무리까지 뭐 감동이,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 1,000만 요정의 꿈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바로 책을 읽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 영상을, 사실은 이 라이브는 이제 끝나면 제가 비공개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색 보정하고 오늘 뭐 편집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색만 살짝 보정해서 음성이 또 작거든요. 라이브가 음성을 조금 키워서 다시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영상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함께 공유를 무한대로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1,000만 요정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 일조를 하시는, 여러분도 1,000만 요정이 되시는 거죠. 말랑말랑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편집을 하면 편집이 여기 이쯤에 쭉 하고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편집부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더 많은 분께 함께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오늘 24시간 했으면 좋겠지만
예, 다음에 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다음에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랑말랑 학교에서 도반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의 반장님이시네요. 네, 저 반장이에요. 입학했어요. 네. 안녕.